AI 언어 모델이 있잖아요. 이게 그냥 똑똑하기만 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 유용하고 안전하게 작동하게 만드는 거, 이게 사실 AI 분야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거든요. 오늘은 바로 그 해법을 찾아가는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AI 정렬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문제인지부터 짚어보고요. 그리고 이걸 풀기 위한 아주 복잡했던 첫 번째 방법, RLHF를 살펴본 다음에 판도를 확 바꿔버린 DPO라는 녀석의 등장을 다루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도 아주 뜨거운 DPO 대 PPO 논쟁까지 차근차근 파헤쳐보죠.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로 정렬이죠. AI가 그냥 똑똑한 답을 내놓는 것만으로는 사실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답, 그러니까 정말 쓸모 있는 답을 내놓게 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AI한테 노트북 좀 추천해달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는 엄청 기술적인 답변을 주고 다른 하나는 사용자 친화적인 답변을 줍니다. 사실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죠. 맞는 말이에요. 근데 아마 여러분 대부분은 오른쪽 답변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 미묘한 차이, 이걸 가리키는 게 바로 선호도 튜닝의 핵심입니다. 네, 바로 이 과정을 우리가 정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언제 일어나냐면 모델이 인터넷의 그 방대한 데이터로 사전 훈련을 다 마친 다음에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단계예요. 만약에 이 정렬 과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모델은 그냥 사실만 줄줄 읊는 거대한 지식 창고에 머물 뿐 우리가 진짜 원하는 그런 유용한 조수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최신 LLM 개발은 크게 보면 이렇게 세 단계로 나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핵심은 뭐냐면요. 바로 저 마지막 3단계, 선호도 튜닝입니다. 이게 바로 방대한 지식만 가진 모델을 드디어 쓸모있고 또 대화하기 즐거운 진짜 조수로 탈바꿈시키는 가장 결정적인 과정이라는 점이죠. 아주 오랫동안 이 선호도 튜닝 분야를 거의 지배하다시피 한 표준 방식이 하나 있었어요. 이름하여 인간 피드백 기반 강화 학습, 줄여서 RLHF라고 부르죠. 정말 강력한 방법이었는데 이름만큼이나 엄청나게 복잡했습니다. 이 RLHF라는 게 정말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복잡한 과정인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서로 다른 모델 두 개를 훈련시킨다는 거. 하나는 실제로 답변을 만들어내는 정책 모델이고요. 다른 하나는 어떤 답변이 더 나은지 평가하는, 말하자면 인간 심판을 흉내내는 보상 모델입니다. 그럼 이 정책 모델은 보상 모델한테서 높은 점수를 받으려고 계속해서 답변을 고쳐나가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과정이 진짜 악명 높을 정도로 까다롭다는 거예요. 모델 여러 개를 동시에 훈련시키려니 엄청 불안정하고 컴퓨팅 자원은 또 어마어마하게 잡아먹죠. 그래서 사실상 소수의 진짜 큰 연구소들 말고는 감히 시도하기도 힘든 그런 높은 진입장벽 같은 거였습니다. RLHF의 또 다른 골칫거리는 모델이 더 좋은 답변을 배우려다가 자기가 원래 알던 지식까지 막 망가뜨릴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걸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바로 KL 발산이라는 제약 조건인데요. 이 시험지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게 그 개념을 설명해 줍니다. 딱 7번 문제 하나만 고치고 싶은데 괜히 건드렸다가 이미 맞춘 다른 답까지 다 틀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복잡하고 비싸기만 한 RLHF에 대한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드디어 훨씬 더 우아하고 직접적인 해결책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직접 선호 최적화, DPO입니다. 이 DPO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는 사실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어요. 당신의 언어 모델은 사실 보상 모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굳이 심판 역할을 하는 모델을 따로 만들 필요 없이 그냥 언어 모델 자체를 직접 가르칠 수는 없을까라는 정말 기발한 질문을 던진 겁니다. DPO는 그 복잡한 강화학습 대신에 목표 자체를 아주 간단한 분류 문제로 다시 정의해버렸어요. 자, 두 답변 중에 어떤 게 더 마음에 들어? 이 질문에 답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언어 모델이 별도의 심판 없이도 인간의 선호도로부터 직접 배울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와, 정말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었죠. 자, 이 수식 보고 어이쿠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수식이 아니라 개념의 차이예요. 왼쪽에 있는 RLHF의 목표는요,
보상 점수를 최대한 높이면서도 모델이 너무 이상하게 변하지 않도록 페널티를 주는 아주 복잡한 줄타기 같은 문제예요. 반면에 오른쪽 DPO는 훨씬 간단하죠. 그냥 선호하는 응답이 나올 확률은 높이고 선호하지 않는 응답이 나올 확률은 낮추고 아주 직접적인 목표를 갖는 겁니다. 복잡했던 강화학습이 이렇게 간단한 분류 문제로 바뀐 거죠. 와, 그 결과는 정말 엄청났습니다. 더 이상 별도의 보상 모델도 필요 없고 그 불안정했던 강화 학습도 필요 없어졌어요. 덕분에 이 정렬 작업이 훨씬 안정적이고 계산 비용도 적게 들게 됐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더 많은 개발자들이 AI 모델을 직접 인간의 선호도에 맞게 튜닝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겁니다. 자, 그럼 DPO가 뭐 명백한 승자처럼 보이죠?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최근 연구들이 이 이야기에 아주 흥미로운 반전을 가져왔습니다. DPO가 모든 면에서 완벽한 해결책처럼 보였잖아요? 그런데 연구자들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잠깐만, 이 놀라운 단순함? 혹시 여기에 숨겨진 대가가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바로 이 실험 결과가 DPO의 잠재적인 약점 하나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DPO는 주어진 선호도 데이터를 너무 열심히 공부한 나머지 여기 동그라미 친 부분처럼 데이터에 없었던 좀 이상하고 특이한 응답에 오히려 더 높은 점수를 주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씩 과하게 창의적인 오답을 더 선호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더 복잡했던 PPO는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고 최적의 정책을 잘 학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논쟁은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셈입니다. DPO는 간단하고 강력하지만 특정 데이터에 너무 과하게 맞춰질, 즉 과적합될 위험이 있다는 거고요. 반면에 좀 구식처럼 보였던 PPO는 잘만 튜닝하면 여전히 더 안정적이고 뛰어난 성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아주 복잡한 작업에서는요.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은 이거예요. 이런 잠재적인 한계에 대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DPO가 가진 그 단순함과 강력함 덕분에 지금 우리가 아는 세계 최고의 AI 모델들 상당수가 바로 이 방법을 채택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DPO는 AI 정렬을 훨씬 더 간단하게 만들면서 정말 거대한 도약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방법은 아직 없죠. 이 모든 논쟁과 연구는 결국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과연 AI가 인간의 단순한 선호를 배우길 원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너머에 있는 의도를 이해하길 원하는 걸까요? 아마 그 둘의 차이를 가르치는 것, 바로 그 지점에서 다음 혁신이 시작될 겁니다.